네, 저희 본게임2는 코로나 자가 검사 후에 녹화를 진행합니다. 새해가 밝으면 아까 우리 인사 먼저 드리고 네. 본 녹화 들어갈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202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도 역시 본명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2의 S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아, 오늘 또 우리의 바다가 나오네요. 아, 이제 알겠다. 네. 네. 우리 영상 잘 군에서 찍어요. 가장 믿음직한 예. 부대 중에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수6이 나오는 거를 봐서. 영상 다이나믹한 거 보세요. 예. 수중도 찍고. 수중도 있네요. 그야말로 지해공, 예. 입체적인 지혜공? 예. 육해공이라고 하지 않나요, 보통? 그건 뭐 어디서 지혜공이 뭡니까? 군사 전문 기자님. 원래 군사적으로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사실은. 그래 저는 처음 예. 들어봐서 야, 예. 육해공이 아니라 지혜공이란 말이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무기할 때 우리가 예. 육상무기라는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아. 지상무기라고 쓰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게 좀 몰랐어요. 공대지 미사일도 예. 공대지지 공대6이라고 안 하니까. 아니 몰라 죄송합니다. 이거 까고 시작했어요. 아닙니다. 네. 자, 여러분의 넘치는 응원과 지지 덕에 MSC가 새해도 이렇게 마주했습니다. 저희 MSC 나이를 합치면 올해가 163세입니다. 네. 아마 그 숫자에 제가 상당히 좀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150에 가까웠을 텐데 이제 예. 많이 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연식만큼이나 그 경륜을 한번 그래도 경험으로 달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검은 호랑이를 제가 관문에서는 잘 못 들어봤어요. 저도 네. 흑호는 이제 말만 그냥 들어봤지. 예. 백마띠 이런 것만 들어봤지. 흑호는 처음 들어봐요. 실제로 검은 호랑이가 실물이 발견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 멜라닌 호랑이라고 그래서 이제 약간 짙은 색의 줄무늬가 있는 호랑이, 예. 벵골만 쪽에 있는데 그런 호랑이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예. 검은 호랑이 딱 하면 이제 우리 그 군장병들 검은 호랑이 딱 느낌이 딱 나지 않습니까? 상대편에 네. 공포감을 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만큼 파이팅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 한중일 호랑이들의 싸움입니다. 군사적으로 본다면 특히 호랑이 기운을 뿜어내고 있는 해병대 삼국지로 2022년 이민년 첫 포문을 제대로 한번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삼국지. 근데 이게 삼국지라고 하면 이게 서로 이렇게 뭔가 균형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해병대면 우리가 짱먹는 줄 알았는데 이거 삼국지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게 서로 대등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보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 막 좀 예. 거세게 벌어지고 있죠. 사실은 해병대 하면 한중일 가운데 우리만 거의 그 원사이드 게임 비슷하게 일방적으로 무쇠한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예. 어느 순간부터 중국이 치고 올라왔고 그다음에 일본도 이제 해병대를 갖추게 된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냥 삼국지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해병대 관심 있으신 분들, 해병대 그 출신 분들, 현역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정말 그 반가운 소식으로 접했던 내용이 있는데 작년 12월 1일에 해병대 항공단이 무려 48년 만에 부활을 했다고 네.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갔다 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항공단 그 행사 현장은 제가 참석을 못했고 그 전날에 이제 그 역사적인 현장을 기념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어요. 포항. 예, 포항에서 네. 국제 세미나니까 말 그대로 이제 외국 사람이 왔는데 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뭐 역사적 행사니까 우리 해병대에서는 뭐 해병대 사령관님부터 뭐 고위 관계자들 다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우리 해병대 장군보다 미 해병대 장군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해병대 장군은 사령관 포함해서 4분이 예. 오셨는데 미 해병대는 무려 6명. 그러니까 미 태평양 해병대 사령관. 그다음에 그 오키나와의 제3 해병 원정군 네. 그 사령관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한반도 유사시에 출동하는 예. 이제 그런 부대인데 이제 중장만 2명이고요. 그다음에 주한미 해병사령관이 투스타입니다. 이제 소장이고 소장 2명, 준장 2명에서 무려 6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뭐 연합훈련도 아니고 미국 행사도 아니고 우리 행사잖아요. 근데 우리 행사에 미군 장성이
더 많이 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시사하는 바가 많은 거죠. 주한 해병대 사령관님뿐 아니라 예. 태평양, 예. 그럼 꽤 이렇게 상급 부대 아닙니까? 그 최상위 부대죠. 해병대 가운데는 예. 태평양 해병대 가운데 최상 제일 높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에 이제 있는데 하와이에서 날라왔고 태평양 해병대 사령관이 세미나 축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거의 한 몸이다. 미군이 가장 인정하는 게 한국 해병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항공단 창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 해병대 입장에서도 우리 해병대 항공단 창설을 원해왔다는 것을 사실은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이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이튿날에 이제 그 항공단 창설 행사가 있었는데 한미 해병대 항공 멘토 프로그램 양해각서가 이제 체결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48년 만에 항공단이 창설이 되니까 이 비행기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정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야전에서는 어떻게 운용을 하고 그다음에 훈련은 어떻게 하고 정비는 어떻게 하는지 군수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이제 미군의 지원을 받게끔 이제 양국이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의미 있는 행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이게 마린원인가요? 네, 마리논 헬기인데요. 네. 마리논이 또 기동 시범을 이제 보이기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자료 영상입니다. 네. 다른 때 지금. 추운데 물에 들어가셔갖고 아이고 고생하시네. 다행이네요. 48년 만에 항공단이 창설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활동하신 분들은 사실 연세가 굉장히 많이 되셨겠죠. 그런 분들을 마리논 헬기에 탑승을 해서 네. 이렇게 비행을 한 다음에 다시 착륙하는 그런 행사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노병이신 분이에요. 노병. 그렇죠. 예, 노병을 모시고. 그렇군요. 예. 해병대 항공단 창설로 우리 강력한 날개가 생긴 만큼 우리 해병대 전력 이제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될까요? 진화가 될까요? 그동안 이제 우리 해병대가 전투 함정은 수준이 뛰어난데 그 각종 상륙 항공대 전력이 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종심이 길어진 현대전은 초수평전으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수평선을 넘어서 상륙작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 사실 공중기동수단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해병대 항공단이 창설되면서 이제 상륙 돌격 장갑차를 이용해서 해안선으로 진입하던 기존 상륙 방식에 더해서 또 헬기를 타고 하늘에서 기습하는 방식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예. 또 상륙에 앞서서 이제 전투기하고 해병대 공격 헬기가 먼 바다에서 상륙 지역에 벙커하고 핵심 시설을 막 파괴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가 이렇게 해안선 후방에 병력을 투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안전이 확보되면은 그 고속 상륙정하고 공기 부양정이 이렇게 대규모 병력을 신속하게 해안으로 상륙하는 이런 작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핵심이 바로 마린원일 텐데 이 마린원 현재 도입 상황은 어떻습니까? 해병대에서 이제 2018년부터 도입 중이잖아요. 네. MUH-1M 마린원인데 2023년까지 28대를 1차 도입할 예정이고요. 또 요 마린원 헬기는 이제 2030년까지 무장화를 거치면 이제 공격 헬기로 거듭나게 되고 21세기형 상륙 작전인 초수평선 상륙 작전의 천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죠. 네. 근데 해병대 항공단이 48년 만에 부활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처음 만들어진 건 줄 알았거든요. 최초의 해협 파병 항공부대가 바로 해병대 항공단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했는데 아시다시피 베트남전 해병대 총령부대가 파병됐잖아요. 그 이제 총령부대의 항공대로서 참전했죠. 아, 그렇군요. 예. 1958년 3월 1일에 제1상륙사단 항공 관측대로 이제 창설이 됐고요. 그래서 73년까지 항공기 23대 그리고 항공 인력 125명까지 이렇게 커졌습니다. 양성을 했고. 근데 이제 73년에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가 되면서 이제 해군 항공대로 통폐합이 됐던 거죠. 그 뒤에 2008년에 다시 해병대 조종사가 재탄생을 하게 됐고 2014년 9월에 해병대 항공병과가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재창설이 됐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마리논 해병대 마리논 헬기 1, 2호기가 바로 4년 전인 2018년에 인수가 됐고 드디어 작년 12월에 해병대 항공단이 창설됐던 거죠. 예. 제 그 ROTC 동기들 중에 그 육군항공이라고 헬기 이게 조종하는 그 병과로 간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저기 마리논 분들은 어떻게 육군 항공대도 옮기신 분들인가 아니면 그냥 원래 해병대 분들이신가? 이분들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조종사들이 이제 해군 소속 조종사였는데 예. 2008년에 이제 해병대 조종사가 다시 양성이 되면서 이제 해병대 조종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48년 전 해병대 항공단 시절에 당연히 이제 해병대 소속이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항공 정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해군 플러스 해병대 정비사가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주로 이제 부사관들이 맡고 있죠. 네. 아, 그 육군항공 얘기할 때가 아니라 해군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군요. 네. 네. 자, 본게임 또 뭐 시청자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해병대 운영하고 있는데 뭐 1등은 넘사는 뭐 당연히 미군일 테고 우리가 또 2만 8천 명의 규모나 여러 가지 전투력을 봐도 세계에서 2위 정도를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뭐 주제가 삼국지인 만큼 이게 중국이라든가 일본이 심상치 않은데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일단 뭐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의 움직임이 사실 굉장히 심상치 않은데 네. 중국 인민해방국 원래 중국군의 명칭이죠. 네. 이 해병대는 해군 육전대거든요. 해군 소속으로 해군 육전대인데 현재 병력 규모는 여단 4개 하고 해군 특전대 여단 1개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웅사여단하고 맹호여단이 있는데 그 한자로 쓰니까 꼭 우리나라 부대 같죠. 예. 우리 그렇군요. 우리 부대라고. 우리 맹호 부대도 있잖아요. 이게 서로 결연대 맺고 좋은 교류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 그럼 해군 육전대 전투력은 어떠냐? 230만 명의 인민해방군 가운데 최고로 친다. 일단 뭐 중국 인민해방군이 230만 명이고요. 예. 어마어마하고요. 해병이 최정예군요. 그 중에 최정예인데 특히 이제 맹호여단은 1988년에 중국하고 이제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해전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영어로는 스프레틀리 제도라고 하고 중국 사람들은 난사군도라고 하고 베트남 사람들은 쩌옹사군도라고 하는 지역이죠. 이렇게 지금도 뭐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저기 여기 5개 섬에 상륙해서 이제 오성 홍기를 꽂는 기염을 토해서 그때 이제 천하제일 부대라는 칭송을 받기도 했고요. 용사여단은 예멘 화교 철수 작전 그리고 아덴만 해적 소탕 작전, 시리아 화학무기 해상 운송 작전 같은 이런 해외 파병에 참여를 해왔는데 두 여단의 핵심 전투 병력은 각각 4,500명이에요. 지원 병력까지 합치면 전부 24,000명.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내용의 뉴스가 보도된 때가 2017년이었고요. 한참 전 5, 6년 됐네요. 그 이후에 2만 명대였던 이 해군 육전대는 몇 배나 증강을 했느냐라고 봤더니 무려 5배. 약 10만? 지금은 10만 명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예. 와, 부대를 그렇게 한 번에 뭐 몇 배를 아무리 중국이 그 저 규모의 어떤 그런 대국 스타일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이렇게 막 부대를 이렇게 막 몇 배 늘리는 거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래 하지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륙 스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중국다운 이런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해군 육전대를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의 육군 부대를 해병대, 해군 육전대로 전환하는 예. 이제 그러한 시스템으로 주로 가고 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5년 9월에 뭐라고 했냐면 2017년 말까지 30만 명을 이제 강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실제로 중국 지상군 육군은 상당히 사실은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구조 조정을 하면서 중국 육군이 상륙 기계화 보병사단 이걸 이제 AMID라고 하는데 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해군 육전대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77여단이라고 있는데 이게 베이징하고 동북 삼성 그리고 산둥반도 일대를 관할하는 이제 북부정부 소속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2018년 초에 해군 육전대로 전환된 걸로 편집된 걸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숫자만 이렇게 확 늘어난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진짜 상륙부대 해병대로 만들기 위한 이제 장비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전통 개개인에게 신형 디지털 픽셀 전투복이라든지 신형 전술조끼. 그러니까 지금 전투복이 나오네요. 보면 예. 픽셀 전투복 아닙니까? 디지털. 그다음에 이제 광학 장비가 부착된 95식 소총, 또 03식 소총. 요게 예. 그 세트인가 보네요. 조준경 예. 부착돼 있는. 중국은 이제 11식 복합소총이라고 복합소총을 비슷한 거를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해군 육전대가 이거를 장착하고 있고요. 이런 신형 총기라든지 전투 장구류들이 최우선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다. 이제 그게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기동 화력 장비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빠른 속도로 현대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해군 육전대를 살펴봤고 또 일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일단은 뭐
사실상 해병대인데 뭐 해병대가 이름 부르진 않죠. 수륙기동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원래 아시다시피 이제 평화 헌법에 의해서 선제 타격이라든지 이런 공세적인 부대 무기는 보유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무기 같은 경우도 뭐 탄도미사일은 사실은 보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병대는 아시지만 대표적인 이 공격형 부대 아닙니까? 그렇죠. 뭐 침공, 뭐 그렇죠. 점령, 뭐 이런 거 적지에 아닙니까? 들어 상륙을 해야 예. 되니까 해병대를 원래는 이제 보유할 수 없는 이런 성격의 부대인데 아베 신조 총리는 상당히 극우에 가까운 보수잖아요. 그리고 그 집단 자위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또 계속 개정을 했었고 이에 따라서 육상자위대 그러니까 해상자위대가 아닌 육상자위대의 수륙기동단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해병대를 창설했는데 일종의 이제 꼼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임무 중에 하나가 유사시 도서 탈환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에 점령된 섬을 탈환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이제 하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적군이란 게 어디겠어요? 중국이겠죠. 옛날에는 가상적으로 중국이겠죠. 냉전 시절에는 이제 구소련을 많이 상정했는데 이 냉전 이후에는 이제 중국이 역시 제일의 이제 가상적으로 보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상 부대도 서부 방면대에 있는 보병연대를 이제 확대 개편해서 수륙기동단을 이제 창설을 했습니다. 그 적이 어디겠어요라고 했을 때 저희는 중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또 다른 얘기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도 아마 시청자분들 답이 좀 엇갈렸을 것도 같은데 일단은 뭐 저의 희망사항은 그 일본 수륙기동단에 있다는 그 대상이 동중국해 센가쿠 열도 중국의 다오이다오의 영유권 분쟁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맞죠? 네, 거기밖에 없죠 뭐. 뭐 우리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것이고 거기는 니꺼 내 거가 정확하니까 뭐 생각하지 않겠죠? 이분들은 뭐 서로 알아서 해결하면 될 거고. 근데 어쨌든 일본은 2013년에 이제 방위백서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수륙기동단 창설을 공식화를 했었고요. 2012년에 센가쿠 열도 분쟁이 되게 거세지면서 일본이 역시 섬 탈환의 능력을 가져야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거죠. 2018년 3월에 이제 나가사키현의 사세보시의 아이노우라 주둔지에 2,100명 규모로 창설을 했고 2020년까지 3,200명으로 병력이 늘어난 상태인데 세계 상륙 돌격 연대 이건 대대급이고요. 그리고 1개 수송대대 그리고 1개 포병대대 1개 지원 부대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홋카이도 내 육상 자위대 주둔지의 수륙 기동단 신설을 또 검토를 하고 있는데 600명 정도의 규모가 되고요. 2023년 말까지 배치를 완료하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주둔지가 되는 거죠. 생각보다 이 병력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원래 이제 주일미 해병대하고 굉장히 끈끈한 교류가 많다 보니까 이 부대 문화 자체가 그 미 해병대하고 비슷하다. 이 장비, 수륙양용 장갑차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미 해병대하고 같이 이제 같은 거를 쓰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됐죠. 그리고 MV-22 오스프리 수직이 착륙기까지 이제 도입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본이 사실은 해병대 창설하기 전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2019년 1월에 미 캘리포니아의 샌 클레멘타라는 그 미 해병대 이제 훈련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장기 전지 훈련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일본이 수륙양용 장갑차를 도입하기 전이니까 미 해병대 수륙양용 장갑차를 타고 이제 미 해군 함정에서 출발해서 상륙하는 뭐 그외에 뭐 고무부터라든지 공기부양정 뭐 이런 장비 지원도 이제 받았고 거의 뭐 미 세계 최강의 미 해병대로부터 개인 교수를 받다시피 했다고 보시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2019년 7월에 이제 호주에서 실시가 됐던 미 호주 연합 훈련인 2019 텔리스만 세이버 훈련이라든지 2020년 11월 초에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실시했던 말라바르 연합훈련 등에도 수륙기동단이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해병대 하면은 미군이 당연히 뭐 1타 강자기 때문에 제대로 훈련이 됐을 것 같긴 합니다. 실전 감각도 많이 늘었겠는데요. 그렇죠. 원래 이제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고 잘 먹는다 그러죠. 술이나 뭐 노래나 뭐 춤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태평양 전쟁 전에 이제 미 해병대는 일본
상륙작전 능력을 자기들보다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전 이후에는 사실은 일본의 이러한 이제 상륙작전 능력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끊어졌지만 옛날에 또 해본 속된 말로 이제 가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전투기도 일본이 뭐 제로 전투기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일본 독자 전투기에 영향을 끼쳤듯이 이러한 이제 상륙작전을 위한 교리라든지 무기, 장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하우, 이른바 노하우들은 그대로 이제 타장이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단기간 내에 상륙전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제 토대가 됐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간은 짧지만 여차하면 미 해병대의 지원 없이도 일정 규모, 아주 큰 규모는 어렵겠지만 일정 규모는 일본 수륙기동단 단독으로 상륙 작전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확실히 그 미국은 일본 그 해병대랑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뭐 좋아서 그런가요? 좋아하는지 모르겠고요. 네. 또 일본 해병대에 대해서 미국은 되게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입장이고 환영 지지하고 그런 입장인데 왜냐하면은 뭐 일단 안보 정책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무기 판매 부분이 있는데요. 안보 정책은 이제 중국이 점점 아무래도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할 정도로 군사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대비를 하려면 사실 아시아 태평양에서 일본 자위대를 이제 첫 번째 군사 파트너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다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잘해주는 거겠죠. 예전부터 들어오긴 했는데 요즘은 이런 말이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해병대 농담이겠지만 선임이 전차를 조종하면 후임은 전차에서 떨어져나가는 볼트 너트 이런 걸 주면서 계속해서 뭐 뛰면서 따라간다. 이거는 뭐 상상만 하더라도 이게 무슨 뭐 트랜스포머 무슨 뭐 이렇게 뭐 부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옛날 얘기죠. 무슨 몇 팔년대 뭐 몇 팔년대 그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의 박물관 저 골동품 상에 있을 만한 그런 구형 무기 쓰니까 그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걸 이제 극단적으로 비유한 걸 텐데 보면 저도 이제 군을 30년 가까이 이렇게 담당하면서 보면 이 해병대가 이제 춥고 배고픈 부대다 이런 표현을 종종 들어요. 육해 공군 해병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해병대가 해군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해군이 육군에 비해서는 소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해병대는 그 소군인 해군 내에서도 소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비 지원, 하다못해 보급품 이런 것부터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열악했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기도 이제 구형 무기를 이제 많이 썼고 군에서 지금 제일 낙후되어 있는 게 M48 전차인데 이거를 지금까지도 상당 수량을 이제 쓰고 있었던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해병대 하면 뭐 그런 아까 말씀드린 춥고 배고픈 뭐 이런 우선순위에 항상 밀리는 그런 인식이 강했는데 그거를 깨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2010년 11월 23일 날 이제 연평도 포격 도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전에 K9 자주포 얘기 다루면서 그 연평도 포격전 얘기 좀 다뤘죠. 근데 그때 이 K9 자주포가 백령도하고 연평도에 몇 년씩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육군보다도 육군 상당수보다도 부대보다도 빨리 배치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까 말씀드린 제일반적인 전례에 비춰보면 해병대는 육군 다 배치한 다음에 이제 배치가 됐었어야 되겠죠. 그러면 2010년도 포격도발, 연평도 포격도발 있었을 때는 그 순서에 따르면 K9은 쓸 수가 없었어요. 지금 자꾸 하셨지만 이제 조성태 국방장관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육군이지만 굉장히 이 서북도 소위 전략적인 중요성을 인정해서 K9을 여기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라 해가지고 배치가 됐던 겁니다. 그게 마침 딱 그 연평도 포격도발 때 빛을 발했던 거죠.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천안함 폭침 사건이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 그 서북도서 중요성이 이제 커지면서 해병대 장비들 K9도 추가 배치됐고요. 각종 뭐 신형 다연장 로켓이라든지 뭐 스파이크 미사일, 개인 전투 장구류, 해병대 장병들의 이 전투 장구류들도 상당히 이제 신형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탄복도 마찬가지 우선적으로 이제 보급이 됐고 이 실전에서도 필요한 게 이제 야간 투시경 같은 장비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도 보급이 됐고 여기에는 또 뭐가 영향을 끼쳤냐면 해병대가 사실은 이제 그 1973년에 사령부가 해체된 다음에
그 독립을 계속 요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은 안 됐지만 그래도 인사라든지 예산 면에서는 상당히 독립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그게 이제 2013년에 그 이제 예산 독립 편성권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전보다는 이 장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도움이 되고 있죠. M48 전차. 요거는 이제 교체가 되는 거겠죠? 작년 말에 네. 이제 국방일보에 실린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됐는데 그때 해병대 이사단의 M48 ASK 전차가 마지막 사격 훈련하는 모습이라고. 마지막 의미 있네요.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 K1, E1으로 교체가 된다. 그런 이제 보도와 함께 훈련하는 사진이 보도가 됐었는데 네. 그래서 이 K1, E1 전차로 이제 교체가 이제 올해부터 착수가 됩니다. 네. 교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K1, E1만 해도 이 실시간 전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장 관리 체계를 장착을 했고 그외에 뭐 조종수 열상 장비라든지 전후방 감식 카메라 등을 이제 장착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주행 중 사격을 하면서도 명중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안정화 장치도 갖추고 있어서 이 뭐 M48 전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뭐 이런 이제 헌터 킬러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고별 공연이나 마지막 콘서트가 좀 약간 짠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기쁜 고별이네요. 그런 아름다운 이별. 안녕. 그거를 고생했어. 보시고 SNS에 이제 소개를 했더니 네. 댓글들이 말씀드린 야 짠하다 이런 취지의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네. 빨리 그 K1, E1 요 전차로 싹 다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왜 2011년 3월인가 그때 현빈 씨가 해병대 입대를 했잖아요. 그때 현빈 씨 절정의 인기 때 그쵸. 네, 멋지게 해병대 가셨죠. 네. 벌써 이제 10년이 넘은 얘기네요, 이게. 근데 그때 이제 연평도 포격 그 영웅당하고 더불어 가지고 해병대 이미지가 이때 되게 올라가서 네. 그때 지원율이 최고였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현민 씨가 해병대 들어갔는데 왜 남자들이 거기 입대를 하나라는 생각은 살짝 들긴 하지만 당연히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멋지 보이잖아요. 네. 가장 멋진 해병대분들. 우리 해병대는 지금 이제 상륙용 중장비들 그러니까 전차나 자주포, 장갑차 화력은 굉장히 강력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요. 이제 K1 전차를 비롯해가지고 K9 자주포 얘기 나왔던 거, 그다음에 K55 자주포, 구룡 다연장 로켓하고 또 토우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때 스파이크, NLOS 대전차 미사일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이죠. 저렇게. 그걸 이렇게 바다에 있는 표적으로 쏴도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 스파이크가 사거리가 한 20km 이상 되는데 네. 이게 원래 이제 연평도 포격대가 북한 해안포 잡기 위해서 도입한 거예요. 근데 해안포뿐 아니고 말씀하신 다양한 원래 뭐 전차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해상 표적, 소형 함정이라든지 다양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목적 미사일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바다로 쏠 수도 있고. 그래서 저 중간 궤도에 탄도하고 또 실시간 정보 수집이 가능한 데이터 링크 전자 광학 시스템으로 유도가 되는 아주 첨단의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외 지원 장비들은 딱 보면 뭐 육군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으니까 육군 장비들이 그냥 그대로 쓰이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해병대 기본적으로 지상에서 작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군하고 동일한 K10 제독차라든지 K311A용 카고 트럭이라든지 K9 공병 장갑차라든지 뭐 미클릭이라고 지뢰지대 개척하는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 해병대 많이 갖고 있는 장비도 있죠. 뭐냐면 비치 매트라고 그래서 뒤에 보면 뭐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아가지고 싣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 뒤에 이렇게 쫙 모래사장 같은 깔은 겁니다. 레드카펫을 까는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와, 아니, 모래는 막 푹푹 빠지기다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금속 카펫을 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한궤도 차량은 웬만큼 움직이지만 밖에 달린 차량은 이제 모래에 빠지고 이러면 기동하기 힘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그 모래사장이라든지 뻘, 습지 뭐 이런데 병력 장비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용을 하는 거죠. 네. 비치 매트
차량, 와 대단합니다. 또 우리 기술로 만든 차량이 보니까 H4,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장비가 없던 시절에는 정말 뭐 우리 해병분들이 고생을 삽과 이거 뭐 곡괭이로 하셨을 것 같은데 몸으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네, 마대자루로 갖고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에는 극한에서 완성된 이런 해병대 DNA가 있는 거 정말 그 자랑스러운데요. 해병대 뭐 불가능을 모르는 무적해병 뭐 이런 뭐 앞에 타이틀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해병분들은 워낙 뭐 강력한 부대니까. 근데 무적해병이니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온 말일까요? 이게 완전히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말인데요. 네. 우리 해병대 5대 작전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 게 도솔산 지구 전투라고. 요거는 우리나라 해병 제1년대가 북한군 제12사단을 괴멸시킨 해병대 유일한 산악 공격 작전이에요. 좀 익숙하지가 않네. 해병대가 산악 공격을 했다고 하니까. 네. 원래 이제 미 해병대 1사단의 5연대가 맡았던 전투였는데 도솔산이 강원도 양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태백산맥에 이제 험준한 지역에 있는데 높이는 이제 1148m고. 높다. 네. 그래서 높은 봉우리가 또 여기 계속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투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죠, 사실. 이런 환경에서 미 해병대가 많은 손실을 입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해병대가 투입이 된 거죠. 51년 6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 격전을 한 끝에 24개의 목표를 완전히 탈환하는 데 성공을. 16일 만에 24개 목표. 하루에 하나가 넘네요, 그러면. 그렇죠. 미군이 실패한 것을. 네. 그래서 요거 승리로 이제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무적 해병이라는 휘호를 하사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아군은 이제 양구 지역 일대에 당시 38선 이북 지역을 완전히 수복해서 현재 휴전선이 형성되는 계기가 또 됐죠. 예, 사실 뭐 양구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참 멀다 이게 생각하게 되는데 많이 올라가서 그렇군요. 해병분들이 그때 그 작전 성공하셔가지고. 양구 원래 이제 펀치볼로 유명하죠. 이렇게 화산 분화구처럼 이렇게 가운데가 파여가지고. 뭐 격렬한 전투가 있었죠. 그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파였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무적 해병만큼이나 딱 생각나는 해병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죠. 귀신 잡는 해병. 자, 이 표현은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6.25 전쟁의 참상과 함께 우리 해병대를 전 세계에 알리며 전쟁의 부하 속으로 뛰어든 전설 속의 한 인물이 탄생시킨 그 자랑스러운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본방야사에서 그 주인공을 다뤄봤습니다. 보시죠. 국군에서 유일하게 팔각모를 착용하는 사나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인함의 대표주자 해병대인데요. 해병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었으니 바로 귀신 잡는 해병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용맹하면 이런 말까지 붙었을까 싶은데 그 말이 탄생하게 된 중심에는 한 여종군 기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드레스보다 군복이 잘 어울리는 여자, 화장품 대신 진흙을 바른 여자 등 수많은 수식어와 함께 6.25 전쟁의 전설로 남은 전장의 목격자 마거릿 히긴스와 해병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2년 전인 1950년 6월 27일 수송기를 탄 한 미국 여성이 아비규환이 된 김포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발을 흩날리며 등장한 그녀의 이름은 마거릿 히긴스. 당시로선 보기 드문 여종군 기자였는데요. 아직 미군의 6.25 전쟁 참전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건만 그녀는 대체 어쩌다 낯선 한반도에 발을 딛게 된 걸까요? 사건이 그녀를 쫓는 건지 그녀가 사건을 쫓는 건지 전장에 있는 곳엔 언제나 마거릿 히긴스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많은 데 비해 당차고 두려움이 없어 궁금한 것은 반드시 파헤쳐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죠. 그러다 보니 그녀의 주변은 늘 파란만장. 어린 시절부터 기자로서의 떡잎이 보이는 듯 싶은데 하지만 저널리스트의 길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언론사들이 여성을 종군 기자에서 배제시켰기 때문이었죠. 여기자 자체가 드물었던 시절에 암묵적으로 금기시되던 종군 기자가 되려 한다니 주변의 반대가 얼마나 거셌을지 상상이 가는데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오히려 히긴스의 오기를 자극했고 그녀를 전장으로 향하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히긴스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직후 독일 다하우 나치 수용소에
실태를 취재해 전 세계에 폭로했고 종군 기자로서 처음 자신의 이름을 떨치게 되었죠. 그러나 그녀의 명성이 본격적으로 더 높아지게 된 건 이 일이 일어난 직후였습니다. 공산화된 중국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일본의 도쿄 특파원으로 온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건만 그 사이 6.25 전쟁이 발발한 것. 이는 공산주의의 힘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엄중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히긴스는 서울 주재 미국 시민을 일본으로 철수시키기 위해 편성된 수송기를 타고 사건의 중심지인 김포공항으로 들어선 것이었죠. 그렇게 포연을 헤집고 서울 시내에 잠입한 그녀는 한강교가 폭파되고 서울이 북한군에게 함락되는 과정을 목격했는데요. 그녀가 황급히 이 일을 타전하던 그 무렵 해병대는 적을 막기 위해 단독 상륙작전인 통영 상륙작전 전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맹공에 어느덧 국토의 90% 이상이 점령당했고 북한은 낙동강 방어선을 무력화하기 위해 7사단을 통영 방향으로 진격시켰죠. 거제도를 점령한 후 마산항과 진해항을 봉쇄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8월 17일 새벽 북한은 계획대로 통영 시가지를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마는데요. 이에 손원일 제독은 급히 상륙작전 계획을 수립했고 통영의 장평리 해안에 해병 제1대대가 기습 상륙을 감행했습니다. 이 과정을 마가렛 히긴스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죠. 해병대원들은 고성에서 통역읍으로 진입하는 원문고개를 확보한 뒤 적의 진격을 차단했습니다. 특히 3중대와 7중대가 통영시가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망일봉을 미리 점령한 게 신의 한 수였죠. 그 덕에 적군을 빠르게 격퇴할 수 있었고 통영 탈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보도에서 우리나라 해병대를 가리켜 한국 해병이라면 귀신도 잡을 수 있겠다는 의미의 They might capture even devil이란 표현을 사용했고 이는 오늘날 귀신도 때려잡는 해병이란 수식어를 탄생시켰죠. 통영 탈환에 성공하자 한미 해병대는 맥어더 장군의 지휘 아래 수도인 서울 수복을 위해 인천 상륙작전을 펼칠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히긴스 역시 생생한 전장의 모습을 알리고자 당연히 이들과 함께 승선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복병이 그녀를 막아 세웠으니 자신을 둘러싼 시선과의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목도한 약 270여 명의 취재 기자 중 여성 종군 기자로는 마가렛 히긴스가 거의 유일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걷게 되면 그만큼 복병도 많은 법. 히긴스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람의 이름은 월턴 워커, 초대 미팔군 사령관, 그러니까 준장이었죠. 인천 상륙작전을 취재하기 위해서는 히긴스가 필히 함정에 탑승해야 했지만 예로부터 미 해군에는 함정에 여성을 태우지 않는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워커 준장은 눈엣 가시 같은 히긴스를 쫓아내기 위해 전선에는 여성을 위한 화장실이 없다는 표면적인 이유로 그녀의 탑승을 불허했죠. 하지만 이렇게 물러서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겠죠? 일시적으로 추방당한 히긴스는 그 길로 최고사령관인 맥어더 장군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자가 아니라 헤럴드 트리뷴의 기자며 내가 걸어 나온 곳은 서울이다. 나는 또다시 서울에 걸어 들어가고 싶다. 결의에 찬 그녀의 모습은 맥어더 장군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의 배려로 히긴스는 수송선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타개한 모습만 봐도 그녀가 얼마나 담대한 여성이었을지 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여성 기자의 취재 권익을 찾는 데 성공한 히긴스는 260척의 함정이 동원된 인천 상륙작전의 전개 과정을 두 눈으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25 전쟁 초기부터 약 6개월간의 취재 기록을 바탕으로 히긴스는 귀국 후 워 인 코리아라는 단행본을 냈는데요. 이는 그녀를 여성 최초의 퓰리처상 수상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히긴스는 자신이 쓴 책과 함께 미국 전역을 돌며 시민들에게 한국을 도와야 한다고 호소했죠. 실제 그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에 관심을 갖고 그 덕에 우리나라 역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히긴스는 2010년 대한민국으로부터 수교 훈장인 흥인장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히긴스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곤 합니다. 그녀는 변화무쌍한 사건지로 향하는 유랑자였다고 말이죠.
세상의 시선에 좌절하지 않고 전쟁터를 누비며 글로 수많은 생명을 구한 마가렛 히긴스. 용감무쌍한 대한민국 무적의 해병대를 전 세계에 알렸던 호국 영웅 중 한 사람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아까 같은 기자로서 보시면 또 감회가 또 다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제가 두 마디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땡큐. 아니 존경. 아 존경. 아 네. 그렇죠. 완전 선배시니까. 예, 사실 이게 저희도 이제 그 종군 기자라고 지금도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특히 한국 기자들이 간 경우는 정말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를 간 경우는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고 저도 우리 한국군의 자이툰 부대라고 우리 한국군이 이라크에 이제 지원했던 부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대 취재 간 적도 있지만 그 부대도 좀 위험하기도 하겠죠. 실제 전투가 벌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 히긴스 기자는 정말 엄청난 이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 일선에서 취재를 한 거잖아요. 그것도 여성이. 근데 메가더 장군한테가 직접 민원을 해가지고 들어가시고 그런 모습 보면 정말 기자로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존경. 존경. 네. 네. 최전선에서 활동한 첫 여성 기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당시 뭐 기자를 꿈꾸던 많은 여성들에게 롤 모델이 됐을 것이고, 저도 제 지인 중에 이제 분쟁 지역 전문 취재 PD가 있거든요. 여성인데 우리나라 분이 있는데. 네. 저도 아는 분 같아요. 아, 네. 대단하세요. 그런 분들 용기를 보면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근데 그런 분들이 또 하나둘씩 계속 또 생겨나시는 것 같고, 따님이 린다 밴더블리크 씨도 이제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기자 생활을 했다고 하고요. 좀 뭔가 단골이신 그런 가족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제가 총알이 정말 빗발치는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전투 현장에서 정말 생생하게 사실을 전해준 우리 마거렛 히긴스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니 이렇게 해병이 중요한데 해병이 필요 없다는 무역론이 제기된 적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 근데 그게 1, 2차 대전 때라든지 이 실전 사례를 보면 해병대가 사실은 가장 위험을 무릅쓴 부대잖아요. 네. 우리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봐도 사실은 몰살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사상을 입은 피해 규모가 엄청나죠 진짜. 상당수가 사실은 전사한 그런 네.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대전에 있어서 사실은 과거에 비해 굉장히 인명을 중시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작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두 번째는 그런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신형 무기들이 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밀한 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공수부대의 경우도 이 침투사단이 과거에 비해서 향상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과거와 같은 2차원적인 상륙작전은 리스크가 크다. 이제 그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반도라든지 대만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4단급 이상의 대규모 상륙작전이 벌어질 상황이 이제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평가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냉전 종식 이후에 보면 유럽 쪽의 해병대는 러시아,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뭐 대부분 한 1개 여단, 연대 정도의 소규모로만 지금 운용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해병대가 또 다른 역할이 있죠. 아시지만 이 백령도 연평도의 서북도서를 지키는 게 해병대 아닙니까? 네. 또 육지에 있는 김포 지역을 또 지키는 것도 해병대죠. 강화도도 그렇죠. 네, 김포 강화도도 맞다. 해병 네. 이사단이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서북도서를 지키고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창설이 됐는데 다른 이제 전략적인 중요성이 또 추가가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중요한 해병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첫 회 특집으로 한중일 해병대 삼국지를 좀 다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병대 전투력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병대하면 또 이거죠. 뭐 상륙, 돌격, 장갑차 저기서부터 막 해안에서부터 막 촥 해안이 아니구나. 바다에서부터 쫙 오는 게 이게 또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상륙, 돌격, 장갑차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네, 현대 상륙 돌격 장갑차 중에 대표 선수는 LVT-7입니다. 이거는 이제 워터제트 방식을 써가지고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것부터 이제 가동을 해서 이제 상륙을 이제 할 수가 있고 이 차체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좀 가볍게 했어요. 가벼워야 그래도 빨리 그리고 멀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미 해병대가 이제 80년대 초반에 이 LVT-7 이 성능에 이제 만족을 해서
여기에 이제 개량 작업을 했는데 뭘 했냐면 우리 해병대도 마찬가지인데 40mm 고속 유탄 기관포 우리 육군으로 얘기하면 K4죠. 아, 예. K4를 이제 장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개량 작업을 거쳐서 AAV7A1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실전 배치를 했고요. 이 AAV7A1은 1, 2차 걸프전에서 미 해병대 핵심 전력으로 이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병대의 경우는 이제 1998년에 지금의 한화 디펜스에서 AV7A1을 기술 도입 생산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영국의 BAE 시스템사로부터 했고요. 그래서 KAV를 이제 운용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바로 요겁니까? 한화 디펜스에서 만든 KAV 모습인데요. 승무원은 3명이고 최대 이제 21명의 병력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육군에서 쓰는 장갑차보다는 많은 병력을 태울 수 있는 거죠. 보통 육군 장갑차들은 10명 미만이잖아요. 네. 10명 안팎인데 많아야. 근데 여기는 21명을 이제 태울 수가 있고 항속거리는 최대 이제 480km에 달하고요. 여기 보시면 앞부분에 여기 좀 요게 두꺼운 게 40mm. 이제 K4 예. 40mm 고속 유탄 기관포고요. K6라고 불리는 12.7mm 중기관총. 예, 국산 중기관총을 이제 장착을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육상에서는 시속 72km로 달릴 수가 있고 해상에서도 13km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해병대에 갖고 있는 게 200여 대인데요. 이게 세계에서 미국 빼고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 AV7은 미국은 근데 이제 우리보다 엄청 많아요. 한 1,200대. 그쪽은 뭐 쓸 데가 많으니까 세계 지도 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쪽은. 전 세계 상대로 하고 예. 있으니까. 이제 3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데 병력 수송용은 KV P7A1. P는 퍼스넬이거든요. 예. 지휘용 장갑차는 이제 KV C7A1, C 코맨드. 그다음에 군항용 장갑차, 뭐 고장난 거 끌어가는 거, 이거는 이제 R7A1이라고. 레스큐. 예. 레스큐. 예. 3가지가 있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출까지 했는데요. 그래요?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그 상륙 함정 능력은 보잘것 없었어요. 근데 중국이 요즘 미국 다음 가는 세계 넘버 2의 대규모 상륙 함대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일본 쪽은 어떤가요? 총 147대의 스페이스 전투기를 보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사실상 동북아 어느 곳이라도 투입할 수 있다. 그럼 뭐 오늘 뭐 상당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고. 예, 그래야죠, 그죠? 그렇죠. 예. 독도함에 이어서 두 번째 대형 수송함 그 마라도함 놓고 한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